겸손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말은 낮추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듯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끌고 간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서열을 매긴다. 니체는 인간이 힘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문제는 그 힘이 솔직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다. 직접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면 비난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일부는 겸손이라는 가면을 선택한다. 나는 아직 부족해요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미묘하게 장악한다. 상대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공감하는 대신 기준을 제시한다.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는 더 힘들었지만 견뎠어. 겉으로는 담담한 경험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더 단단하다는 인상을 남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인정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칭찬을 유도하고 은근한 자기 비하로 우월감을 포장한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모순된 감정을 느낀다.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묘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필요하다. 노골적인 자랑은 차라리 분명하다. 그러나 위장된 우월감은 공기를 서서히 무겁게 만든다. 상대는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중받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놓인다. 그 애매함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니체가 말한 힘의 충동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차라리 분명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겸손의 언어로 우월을 행사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은 부드럽지만 구조는 철저히 위계적이다. 이 유형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와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가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를 점검하면 된다. 진짜 겸손은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를 편안하게 만든다. 반면 가짜 겸손은 조용히 서열을 만든다. 겉으로는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위를 차지하려는 태도. 그것이 첫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겉으로는 자신을 낮춘다. 나는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말을 습관처럼 반복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스스로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에서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아니야. 당신 정말 대단해.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구조다. 이 유형은 직접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부정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성과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힘들지도 않았어라고 덧붙이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한참 부족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부족함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높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낮아지는 척하면서 이미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방식이다. 니체가 말한 힘의 충동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다만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강하지만
노골적인 자랑은 비난을 부른다는 것을 알기에 우회한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자기 비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계산한 표현이다. 이 사람의 표정은 미묘하다. 칭찬이 돌아오면 안도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굳어진다. 겸손은 반응에 흔들리지 않지만 위장된 겸손은 반응에 의존한다.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칭찬이 적으면 서운해진다. 결국 중심은 타인의 시선에 놓여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그 구조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조차도 결국은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대화는 진심의 교환이 아니라 미묘한 심리전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말한다. 이번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다들 할 수 있었을 거야. 겉으로는 팀을 지켜 세우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성공을 이끈 사람은 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주변이 칭찬하지 않으면 은근히 추가 설명을 덧붙인다. 사실 밤새 준비는 좀 했지. 이 유형과 오래 함께하면 묘하게 지친다. 끊임없이 칭찬을 제공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상대는 겸손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된다. 진짜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반면 가짜 겸손은 말은 낮지만 욕망은 크다. 겉으로는 물러서 있지만 내면에서는 박수를 계산한다. 자기 비하로 칭찬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눌리는 말이 있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라고 운을 뗀 뒤 시작되는 조언이다. 시작은 낮다. 그러나 끝은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정리된다. 이 유형은 타인의 고민을 들을 때 공감보다 방향 제시에 집중한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하면 감정을 함께 짚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기준을 세운다. 그건 내가 아직 덜 단단해서 그래. 나는 더 힘든 상황에서도 버텼어. 겉으로는 경험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힘의 표현이다. 다만 노골적인 지배가 아니라 도덕적 우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 명령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답처럼 제시한다. 상대는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보다 평가받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다. 이 사람의 말은 언제나 너를 위해라는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심은 늘 자기 자신이다. 조언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대화를 채운다. 겸손한 척 시작했지만 끝은 언제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자리로 바뀐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 유형은 바로 그 지점을 활용한다.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서면 자연스럽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려 한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연애 문제로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감정적이야.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야지. 그 말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다. 상대의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고 교정의 대상이 된다. 이 유형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한 위축감이 남는다. 도움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작아진 기분이 든다. 겸손한 조언은 상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위장된 조언은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에 둔다. 조언을 통해 은근히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겉으로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말은 늘 신중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끝나면 누군가는 낮아져 있고 그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있다. 이 유형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타인의 실수를 은근히 비춘다. 그 사람도 열심히는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 경험이 좀 더 쌓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조언이거나 평가처럼 들리지만 구조는 분명하다. 타인의 부족함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을 기준점으로 세운다.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비교는 완성된다. 상대를 낮추는 순간 자신은 자동으로 위에 선다. 니체가 말한 힘의 충동은 꼭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도덕적 우월, 경험의 우월, 성숙함의 우월처럼 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유형은 바로 그 방식을 택한다. 직접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분위기 속에서 그 결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만든다. 특히 이런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작은 실수를 굳이 언급한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서 조금 흔들렸지라는 식으로 가볍게 던지지만 그 한마디가 남기는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본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지적하기도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한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그 시선을 조작한다. 타인의 실수를 조명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성과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 마치 어두운 배경 위에서 빛이 더 선명해 보이듯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또렷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언제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다.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가의 장이 된다. 겸손은 관계를 평평하게 만들지만 위장된 겸손은 보이지 않는 단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늘 그 단 위에 서 있다. 남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낮추는 것. 그것이 네 번째 행동 유형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유난히 낮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치켜 세우며 말끝을 부드럽게 정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경계를 푼다. 겸손한 사람이네라는 인상이 먼저 자리 잡는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묘한 변화가 느껴진다. 낮았던 태도는 점점 중심을 차지하고 부드럽던 말투는 은근한 통제로 바뀐다. 이 유형의 핵심은 일관성이 없다. 겸손이 성향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 상대의 방어심이 사라지고 관계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본래의 우위의식이 드러난다. 의견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권을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힘에 지연된 표현이다. 당장 힘을 행사하지 않고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읽고 있다. 언제 중심으로 들어갈지 계산한다. 겸손은 그 계산을 감추는 가면에 가깝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초반에는 나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조용히 움직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누구보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다.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반대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낮은 태도로 얻은 신뢰를 높은 위치로 이동하는 발판으로 사용한 셈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형태를 바꿔 나타난다고 보았다. 겉으로는 절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큰 영향력을 향한 욕망일 수 있다. 이 유형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과 통제, 영향력에 대한 욕망이 분명하다. 단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이 사람과 오래 지내면 한 가지 공통된 감각이 생긴다. 관계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어 있다는 느낌이다. 처음에는 동등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말투를 유지하지만 결정은 대부분 그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진짜 겸손은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략으로 쓰이는 겸손은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형태를 바꾼다. 낮아지는 척하며 다가오지만 결국 중심에 서기 위해 움직인다. 겸손을 성품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5번째 행동 유형이다. 겸손해 보이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스며드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않는다. 대신 더 성숙한 사람처럼 말한다. 더 배려하는 사람,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그 구도 속에서 상대는 자연스럽게 덜 성숙한 사람으로 배치된다. 이 유형은 능력의 우위가 아니라 도덕의 우위를 택한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나는 최소한 그런 방식은 선택하지 않아.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니라 가치 선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은근히 낮은 위치에 놓인다. 니체가 비판했던 것도 바로 이런 형태의 우월감이었다. 힘을 직접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도덕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다. 이 구조에서는 반박이 쉽지 않다.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 말은 존중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다. 이해는 하되 동의하지 않는 위치, 동의하지 않되 비난하지 않는 위치. 그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바로 그 약점을 건드린다. 직접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위축되게 만든다. 겸손한 얼굴로 말하지만 그 말은 늘 더 높은 윤리적 위치에서 내려온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된다. 내 선택이 충분히 괜찮은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자꾸 확인하게 된다. 겸손한 태도는 편안함을 주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긴장을 낳는다. 도덕을 통해
은근히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여섯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겸손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팀을 위하는 척 말하고 공동의 성장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뒤에서 돕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결과가 좋으면 조용히 중심에 서 있고 결과가 나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를 둔다. 이 유형은 인정은 원하지만 책임은 원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는 여기서 방패가 된다. 나는 원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야. 이런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책임의 경계선도 흐린다. 잘 되면 공을 나누고 잘못되면 관여도를 축소한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역시 힘의 한 방식이다. 직접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의 이익만 취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들 고생했지. 나는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그러나 주변은 알고 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했고 핵심적인 부분에 참여했다. 반대로 일이 어긋났을 때는 나는 그 부분은 잘 몰랐어라며 한 발 물러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다. 이 유형은 바로 그 본능을 세련되게 활용한다. 인정이라는 보상은 취하고 실패라는 부담은 피한다. 겸손은 책임을 흐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 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묘한 불균형이 생긴다. 중요한 순간마다 책임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실린다. 겉으로는 겸손하고 무욕해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매우 계산적이다. 진짜 겸손은 공이 돌아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책임이 돌아와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된 겸손은 빛이 비출 때만 가까이 서고 그림자가 드리우면 조용히 물러난다. 인정은 원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것. 그것이 일곱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겸손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두는 사람이 있다. 앞에서는 물러서는 척하고 선택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듯 보이지만 최종 결과에는 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끝을 보면 가장 많이 가져간다. 이 유형은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이 흘러가도록 둔다. 그리고 분위기를 읽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그 한마디는 방향을 미묘하게 바꾼다. 나는 상관없지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낮은 어조로 말하지만 결론은 그의 의견에 가까워진다. 니체가 말한 힘은 꼭 거칠게 드러나지 않는다.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것도 힘이다. 이 사람은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대신 뒤에서 판을 정리한다. 겸손은 갈등을 피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계산이다.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갈등이 생기면 중립을 지키는 척한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과 더 가까워져 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챙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든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겉으로는 공평하지만 구조는 기울어 있다. 겸손은 뒤로 물러나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가장 오래 남기 위한 전략이 된다. 항상 마지막에 자신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여덟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겸손해 보이는 사람 중에는 칭찬을 받으면 손사래를 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제외되거나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유형은 칭찬을 거절하는 척하지만 무관심은 견디지 못한다. 겉으로는 초연한 듯 행동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면 대놓고 반응하지는 않지만 대화의 흐름을 슬쩍 바꾸거나 자신의 성과를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힘을 향한 욕망이 억눌린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겸손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은 참지 못한다. 그래서 칭찬은 사양하면서도 주목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겸손한 듯하지만 공기의 방향은 늘 자신을 향해 돌아오기를 바란다. 칭찬은 거절하지만 무시는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홉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겉으로는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화를 조금만 이어가 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 타인의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판단을 강화하는 재료로만 사용한다. 겸손은 태도에만 있고 생각에는 없다. 이 유형은 스스로를 유연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자신이 더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반박을 들으면 표면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방향으로 정리한다. 겸손한 언어와 단단한 확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니체가 말한 힘은 확신의 형태로도 드러난다. 다만 여기서는 그 힘을 숨긴 채 유지한다.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겸손은 모른다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이 사람의 겸손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겸손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이 열 번째 행동 유형이다. 겸손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다.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다. 겸손은 비교를 멈춘 자리에서 나오고 우월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잦아든 상태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계산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밀려나고 싶지 않고 조용히라도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직면하는가의 차이다. 위장된 겸손은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지만 솔직한 자기 인식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겸손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도 함께 점검해 보라.